시내버스 운송 체계 등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조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우리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 막 끝 무렵이었나요? 그 관련된 프로젝트 때 처음 뵀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교통 네트워크 자체는 만들어진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여전히 지역에서 실제로 움직이시는 시민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시내버스와 관련된 것은 정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고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에서의 변화, 특히 도시교통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례로서 이렇게 작용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전국적으로 버스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버스 운영하는 데 치고 문제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목포시가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전국의 다른 그 버스 공공성을 위해서, 교통 공공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지역분들의 어떤 시금석이 될 거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격려를 드리고 또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시까지 이야기를 일단 하기로 되어 있고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저의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뿌리 박혀서 운행되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운영 체계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돼서 하나의 관점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야기의 과정에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왜 경쟁력이 있는가, 즉 다른 대안들에 비춰봤을 때 또 우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특히 저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목포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전례가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시적으로 파업이 있거나 내지는 요금 인상 국면에서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적인 그런 사태는 있었어도 지금처럼 사업자가 사업을 철수함으로써 발생되는 그것도 사실상 독점업체가 철수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렵냐라고 하는 첫 번째는 전례가 별로 없는 사례를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대안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걸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대안이 즉흥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기존의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가면 지금 우리는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지만 불과 5, 6년 혹은 10년 지나면 또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식의 대안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건데 특히 현행 버스 운영 체계에서 놓고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규모가 일정 정도 크면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가용 이용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자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용자의 편익이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노선이나 내지는 이 배차 간격과 관련된 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민간 사업의 영리 구조로서 그 시민들의 편익과 연동됐던 시기는 한 90년대 초반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부터 소위 그 민영제 중심의 버스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한국의 도시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영원불명한 건 없겠죠. 어쨌든 도시구조의 변화나 도시교통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이해관계가 드디어 이렇게 빛나게 된 국면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제도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례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이게 하는 법상 가능해? 내지 이런 내용들을 막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너머의 가능성의 영역을 만드는 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특히 교통정책의 변화들은 대부분 그런 정치의 영역에서 만들어져 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보행 중심 도시 이런 것들이 법이 만들어져서 바뀐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적 결단이나 혹은 정치적 통합, 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시간에 몰려서 적절한 방식을 하게 되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이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몰려서 이렇게 그냥 정리하자. 일단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자 했는데 단계적으로 안 되는 데도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어쨌든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이해할 때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시민들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버스 문제가 하더라도 굉장히 부분적인 지역운동으로서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목포시처럼 전체 시민들이 굉장히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발표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버스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게 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현 사업자의 퇴출을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빨리 버스 나오면 지켜라고 하는 것이 이용자 시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인데 목포의 경우에는 굉장히 목표 자체가 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불림해왔던 어떤 운수 사업자에 대한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업자의 지역사회에서의 퇴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버스를 재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자의 관점은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본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포기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목포 사업자, 그러니까 버스 사업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익 추구의 기회 이용에 대한 고려 끝에 사업과는 단합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사업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자기 기여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함께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일 거고, 아마도 짐작컨대 그 시 입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그런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했던 버스 사업자의 행태, 다른 지역의 행태를 참조했을 때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온 사업자의 옵션은 뭐냐? 사실은 버스 중공영제에 준하는 이용보장형 보조금 제도가 만들어지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의 옵션으로는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운영되는 적절하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체계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가스비 대준다고 해도 그 가스비가 앞으로 체납이 안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유공책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의회나 목포시를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경험적으로 한국의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되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의회는 정치 권력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유사 행정 권력에 가까운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런 면에서 대안적인 가능성을 만드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시행정부와 협의해서 제3의 대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능한 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궁금한 건 어쨌든 목표 시행태도일 텐데 제가 공영제를 전환하는 여러 가지 시도, 특히 화성시 국가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화성시의 교통위원회 위원인데요. 그 공영제하고 우산교통을 시행할 때에도 그 시 내부의 상황을 보면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기 싫은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면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올곧이 집행부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낯설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에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제로 운행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완전 공영제 형태도 있지만 부분공영제 형태들도 굉장히 많고 지경제도 있지만 다른 형태,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으로 비용이 얼마큼 들 것이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연구 보고서를 보고 제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공영제 운영의 실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제주도도 존재하고요. 이미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실제 운영 사례의 데이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가상의 숫자를 추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그 업체가 감정평가 회사도 아닌데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만든 숫자를 갖고 공영제의 비용을 추정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당 운영비가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산출을 해버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뒤에 당신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채납입니다. 실제로 이 공문에서 보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썼던 오해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쓴 블로킹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기부채납,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은 재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산이나 장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인력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에 파생되는 요소로서 고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부채납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고 싶다고 해서 공공이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기부채납할 테니 이거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게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설정된 재산은 기부채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묶여있는 것은 기부채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데 공공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있는 물건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선의로 해석하면 사업권을 반납할 테니 목포시가 새로운 운영 방법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하는 취지겠지만 이것이 일종의 블러핑, 그러니까 즉 사업자의 그 꼼수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안 될 걸 알고 제안하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공무원 목포시를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목포시가 계속 사업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개선 계획도 내기 힘들고 뭐 이런 뭐 구조 그 지배 구조도 개선하기 힘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결국 공을 목포시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사업자의 꼼수로 굉장히 훌륭한 꼼수죠. 왜냐하면 고민은 목포시가 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부 체납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하려면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공유재산법을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 그다음에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시민버스 사업을 그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소위 사업권이라고 하는 범위에서의 특허권에 준하는 걸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노선권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과 관련돼서도 일단 기관차나 이런 궤도 차량과 관련돼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한 버스 차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공유재산의 물품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의 무형의 자산인 면허권과 노선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인 버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쟁점인데 현행 운수사업법상으로는 그 권한이 시도시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규정은 운수사업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시사에 위임된 권한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휴업이나 폐업에 대한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한이 위임된 것의 범위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휴업이나 폐업의 허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속력이 있는 행위입니다. 규정에 맞춰서 내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는 시대입니다. 근데 허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한 상황에서 목포시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 권한의 위임이 지금 시도에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라남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등록에 관한 권한, 그러니까 면허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시는 재정 보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재정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이 도로부터 위임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권한의 위임 없이 소유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조례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목포시가 등록이나 면허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일단 보여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쟁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85조에 있는 면허 취소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에 등록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면허 취소의 사항인데요. 그건 말고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운행 계획과 관련해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면허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면허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는 것도 근거지만 이 사업체 자체가 해당 운수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명백백한 근거가 있으면 사실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이 되는 건 그건 거죠. 과연 이 업체는 이 2호에 말하는, 그러니까 2호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라고 하는 기준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쟁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거 시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공영제를 하던 중공영제를 하던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라고 하는 방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인터뷰입니다. 어떤 버스 사업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친한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사업 자체를 영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스가 쟁점인데 저는 이제 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관계가 가스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역에 공급하는 목포 도시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버스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충전소인데요. 만약에 이게 충전소가 여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 사업자는. 그러면 버스 회사는 이 충전소에 대금을 지급했냐 안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부분이 목포시가 그동안 사업자에게 지원해줬던 적자의 일부에 연료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쟁점이 됩니다. 당연히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들어갔다고 해석합니다. 그냥 포괄적인 운영비의 일부지 운영비 중에 어떤 항목들을 다 분해해갖고 표준 운송 원가를 만들어서 특정한 운송 원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적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연료비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게 어떤 딜레마가 만들어지냐면 목포시는 버스 사업자에게 연료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민간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목포시가 이 대금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돈을 주는 순간에 중복이 되는 거죠. 중복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재정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위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준 연료비를 또 주는 셈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간 사업자가 대금을 미납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인 간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업자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소송을 걸던 재산을 가압류시키던 뭐를 해서 여기는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포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가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서울시청사 안에 있는 가스 충전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큰 규모의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는 공영차고지에 가스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목포시가 여기 중간에 그 지역 구매를 하는 목포 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충전소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충전소 설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액화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지하에 넣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 하나를 얹으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힘들겠지만 목포시가 갖고 있는 공영차고지나 내지는 공유지를 통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 중간에 대금 미납을 한 사인 간의 관계를 가운데다 두고 목포시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목포시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사인 간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지급 보증을 해줄 만큼의 공익성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조금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급 보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례로 경전철을 그러니까 그 수도권 지역에 경전철을 만드는데 경전철을 사업하는 민간 사업자가 금융 비용을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회사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민간의 그 사업 시행자가 지방정부한테 지급 보증만 해주면 우리가 대출을 더 당길 수 있는데 그 지급 보증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 부담을 전제로 해서 구조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면 큰일 납니다. 비슷합니다. 현행 버스 운영 체계도 민간 사업에 대한 보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민간 사업자가 공적 목적에 대해서 준수할 의무라는 것이 법에 있는 면허와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 이내에서는 노선도 줄일 수 있고요. 회수차도 배차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어요. 그건 신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연간 운영의 10%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차도 조건만 맞으면 30%로 증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장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건 민간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다른 해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 사업자의 지급 대금 미지급 관련된 쟁점으로 그거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정 관리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거는 사실 목포시가 사업자에게 제한하려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법정 관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기업 회생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자가 나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호소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 부채를 조정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전제는 뭐냐면 이 사업자가 진짜 사업을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 형태를 분석을 해갖고 채무가 실제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을 때 편입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목포시가 민간 사업자한테 법정 관리를 신청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목포시는 뭐 해줘 그런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듣고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근거할 수 있는 관계나 내지 이런 근거가 거의 없을 텐데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청산 가치가 채무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즉 채무가 더 많으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은 이 채무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면 청산 가치가 낮으니까 채무의 상당 부분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채무가 더 많으면 이 기업을 회생시켜서 계속 열심히 일해서 이 채무를 갚으세요라고 하는 게 더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그 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계속 버스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운수업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라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자금 압박 때문이고 수익 구조의 불안정 때문이지 이게 코로나19가 해소된 다음부터는 충분히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운영상의 이익도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런 면에서 저는 법정관리라고 하는 방식은 괜히 사업자 시간을 걸어주는 방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 누가 가장 고통을 받냐면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법정관리라고 하는 절차와 판례는 우리나라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기업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회생이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그런 기업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장님만 봐도 다 알 수 있거든요. 한 10년치 그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만 봐도 다 보이는데 그게 그럴까 싶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뭐냐면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버스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자공시상에 공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전자공시상에 공개된 그 감사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외부 감사기관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보는 건데요. 재밌는 건 이 태원여객의 경우에는 2019년에 처음 외부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그 전에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공시에 2019년부터 이게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이걸 이제 받았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던 거하고 이제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법인이 아니 기존에 작성 전에 내용하고 작성 후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작성 전에 자산이 56이었습니다. 근데 작성 후에 3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낮은 겁니다. 기존의 그 회사는 스스로 굉장히 그러니까 자본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회계법인이 검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본이 작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부채는 88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132억, 43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더 부채가 많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회계상 정비를 해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연도잖아요. 2018년이라고 하는 동일연도에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한 재무제표와 감사를 했던 회계법인이 별도로 해본 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2억의 그 적자가 생기는데 이 32억으로 생기면 회사가 따로 했을 때는요, 자본 잠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이 56억인데, 그렇죠. 요것을 빼버리면 32억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 자본 잠식이죠. 근데 자본 잠식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재작성물을 보시면 엄청 커졌습니다. 이거는 이미 2018년도부터 거의 자본의 자본 3배 정도에 달하는 잠식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코로나19라고 하는 계기성 요인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9년에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객 회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자본 잠식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자체 회계의 그 정보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부 감사를 받자마자 바로 그 부실한 상태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범위는 굉장히 크게 문제인 거고요. 그냥 부채는 감추고 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사가 굉장히 건전한 것처럼 속인 거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주주들한테 굉장히 혼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토원여객의 주주라고 해서 가족들이니까 거기서 뭐 크게 혼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만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왜 필요했냐? 저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입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를 운영할 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채를 좀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방식의 그 회계를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요, 차입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재작성 후에 요 내용으로 은행에 들고 가면 은행은 대출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로 들고 가면 그나마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회계의 내용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매출액입니다. 버스 회사의 매출액은 운수 수입입니다. 그렇죠? 이용자가 이용하는 운수 수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요금과 그 다음에 목포시가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이 매출액입니다. 매출 원가가 뭐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가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019년에 매출 총손익을 보면 흑자입니다. 그런데 재작성 전에 5억 정도 흑자라고 했지만 재작성을 하니까 12억 정도 12억 정도 흑자로 나타났죠. 이건 매출 흑자를 사실상 줄인 거죠. 인위적으로 줄인 겁니다. 업체가. 그러니까 5억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매출 총손익은 12억으로 나타났으니까 실제로 한 절반 정도를 줄인 겁니다. 반면에 영업 외 수익도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단기 순손익에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일이 있는 거죠. 왜 매출편이니까 매출에서는 흑자를 줄이고 영업 외 지출이나 아니면 손익에서는 수익을 늘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라면 왜 이런 방법의 조정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라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왜 할까요? 요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우리 회사가 이 운송 사업 외의 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과다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의도성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부분은 매출 총손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2019년에 551이잖아요. 2021년입니다. 1년에 706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에 551이었는데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 706이 된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버스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졌다? 거짓말이죠. 실제로 운송 수입 자체는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제공한 재정 보조금 때문에 실제로 매출 총이익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2020년도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 목포시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흑자로 돌려놓은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기업의 상태로 놓고 보면 부실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질문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매년 목포시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왜 저 기업은 계속 부실화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은 사실은 재정지원금이 적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덜 타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시민들이 덜 탄 만큼 목포시는 충분히 그걸 넘어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용자의 이용요금은 직접 부담하는 거지만 목포시가 사업자에게 주는 돈은 세금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기여는 충분히 매출 수익을 만들어내는 만큼 기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업체의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시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주 특수한 그런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의 부채 성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부채를 놓고 보면 2019년과 20년 사이에 단기 차입금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주임원 단기 차입금이 들었습니다. 차입금이 는 이유는 이런 거겠죠.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비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 지금 이 문제에 나는 것처럼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데 당장은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거든요. 이제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차입금을 받아서 어디다 썼느냐? 운영에 썼다. 그럼 미지급금이 줄었겠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미지급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오, 맞네. 그런데 이게 차입금 규모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게 생기는 거죠. 뭐지? 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다 늘었는데, 그렇죠. 미지급금이 늘었죠. 예, 미지급 비용이 늘었고 장기 미지급금은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차입금이 늘어나는 것이 버스 운행과 관련된 비용 때문이다라고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건 2021년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년부터 21년까지 이 차입 구조를 놓고 보면 단기 차입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단기 차입금 중심으로 지금 차입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장기 차입금은 해소를 시키고 이것을 다 단기 차입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 부채 구조를 재구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부채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부채 성격을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지급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미지급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차입금은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감사보고서에는 되게 재미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요. 버스를 살 때에도 리스를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그 대출은 아직 못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이 갖고 있는 버스 중에 일정 부분은 사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를 다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실제 그게 감사보고서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알고 그리고 부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대출도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버스도 차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도 은행 대출이 있으면 이게 기부채납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목포시가 이거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럼 감사원을 감사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에 마이너스를 주는 공유재산 취득을 누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거라면 그렇겠지만 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운명회계법인이라는 데가 2021년도에 감사보고를 쓰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계속기업 과정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감사기관이, 그러니까 회계감사기관이 감사보고 쓸 때 전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장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사보고서를 쓴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거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이나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서 유의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문제에 대해서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 추가적인 차입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으며 철저한 원가 구성을 통해서 고정성, 원을 계획 하는 것을 그때는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에서 얘기한 내용이겠죠. 근데 법인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 회사는 계속 기업으로 가정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운수사업법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리한 여건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해치는 경우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렇죠. 경영 상태가 불량하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해상하든 간에 그것은 사업자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거라면 위임되어 있는 권한은 명확히 사용해야 되는 거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작위에 의한 법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 운수회사를 갖고 있는 주주가 자기의 다른 자본들이 있어서 소위 증자 방식으로 이 사업의 자본을 늘리면 그건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간 회사가 계속 어려웠는데도 이 주주들은 한 번도 증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 주주들이 실제로 이 기업을 계속 운영할 그 고민은 있는 건지 손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면 증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본금을 넣어서 기업의 균형을 맞췄겠죠. 그런 것들이 협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 회생의 실익이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형 할배액이 지금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담보액은 지금 14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도 그렇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채무도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 기업이 그대로 회생을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옥보시밖에 없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 이것을 지원해 주시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정성군에서 공영제를 시행하는 정성군에서 좀 기업에 지급 보증을 해주던 뭘 해서라도 좀 회생을 하려고 했지 그쪽 공무원이라고 뭐 별반 다른 게 있어서 공영제를 수용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회사가 망해갖고 폐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영제를 한 거거든요. 거기는 공무원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 운수회사가 운영할 그게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다른 업체는 없을까? 요거는 뒤에 울산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친하게 실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담보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납된 가스 충전 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회생을 시켜봤자 독점 기업을 살려놓은 셈이라 여기 경쟁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독점을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시장은 무조건 부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커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걸 공적인 영역에 놓고 굉장히 켜켜이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운수회사를 회생을 시켜놓고 독점적 지위를 놔둔 상태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이 운영 상태를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근데 민간 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중공영제를 하는 데에서도 못합니다. 중공영제에서 하는 데서는 이것도 못해요. 회계 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회계 법인에서 그 회계 감사를 받은 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계 자료와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원점 비교를 불가능합니다. 원점을 내놓지 않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회계 법인이 이 기업과 모종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속였을 경우에 그 중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원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영자에서의 회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법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불신이 계속 돼요. 근데 회계법인들은 보통 시내버스 회사들 실지 감사를 할 때 한 명만 해요. 한 명. 아니 진짜 회계법인들 그 감사 계획서나 이런 거 보잖아요. 한 명 가서 이 감사 업무를 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2명, 3명 가서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니까 중공영제를 시행해도 해당 회사가 막 현금 배당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회사, 서울교통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21년도에 현금 배당을 40억 했습니다. 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어렵다고 해서 보조금 받아갈 거 다 받아가 놓고 자기네들은 40억 현금 배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공영제 문제도 절대 대할 수 없다. 저는 만약에 목포시가 중공영제를 고민하고 있으면 적어도 서울시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 18년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표준구성 원가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절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코로나19 때 보조금을 받아서 현금 배당하고 하는 걸 못 잡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업이라서 못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든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중공영제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제할 자신이 없으면 중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특혜를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공영제를 가장 오래 한 데에서도 시민들은 중공영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해법은 공영법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의 방법이 무조건 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업 설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영리 운송사업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 신안군에 섬이 되게 많잖아요. 섬에 하나씩 다니는 농어촌 버스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형 이렇게 교통수단 이런 개념으로 해서 거기 농촌형 해갖고 이렇게 도입된 게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법인이 뭐냐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운수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운수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운수사업 면허권을 갖고 있는 공공의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비영리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근한 대로 성남 시민버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시민조합이 마을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잉여금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지역 기금에 적립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의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역 고용 의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령층 고용을 의무화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에 있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립금을 쌓아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금으로 축적을 해서 지역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영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시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운영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형태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운영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일 간단한 방식이 있어요. 그 지방자치법상의 그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짜리를 만들거나 혹은 연장하면 플러스 1회 정도 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2년 정도는 직접 운영 모델 방식으로 해서 그 사업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포시 버스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서 2년 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사업단 소속으로 다 이렇게 당겨서 직접 배차도 내리고 운행계획도 만들고 해서 운행하면서 2년 동안 이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할 건지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요, 정비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의 고용이나 운영 구조만 목포시 직제 하나로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럼 그걸로 일단 공영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영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장비와 관련된 것하고 인력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축만 있으면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조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버스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주민조합으로 갈지 아니면 직영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모델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운영 형태를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겠냐는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에서는 이제 계약을 하면 지금보다 뭐해서 통상 운영보다 50%에서 조금 더 높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은요 버스를 제외하고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대상들입니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인들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의 차를 빌려서라도 갈 수 있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버스라고 하는 교통수단은 유일무이한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50%만 공급해놓고 알아서 가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미안해해야 되는 일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그런 걸 일반적으로 강요할 수 있죠? 학생들이 그걸 동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계약 시기에 맞춰서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정상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또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업자 욕을 하면서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시나 시의회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기부 진압을 꺼내는 순간에 이것은 어찌됐든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공을 목포시로 넘긴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공을 넘겨줄 차례인데 지금 공을 계속 쥐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한 칙이 공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관중들은 되게 답답해하죠. 아 이렇게 경기가 재미가 없냐? 지금 어디든 골을 넣고 경기를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그런 과정들이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결국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주민 조례 발안입니다. 차라리 공영제 조례를 그냥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례 발안에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문을 다 조민조민하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의 주요 사항만 넣어서도 조례 발안 공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의된 청원안은 다시 의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모든 조문조문을 다 신경 써가면서 이게 상위법상에 위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민 조례 발안 방식을 통해 갖고 압력을 행사하고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고 다행스럽게 주민 조례 발안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용이하게 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주민 투표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온라인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주민 투표 방식도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주민 투표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이 두 가지 제안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시를 그리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을 시민들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압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직자는 이런 것에 압력을 갖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압력을 행사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그 목적에 맞춰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해놓고 투표 발의해놓고
잘 협의가 돼서 그런 대화를 풀 수 있으면 그냥 전부 취소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으로서 시민들의 직접 힘, 그러니까 직접 참여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버스 문제가 단순히 버스가 다니니 안 다니니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뜯어지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단순히 나의 이동권을 위해서 만 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결국엔 지역 적폐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나의 동료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한 공동의 싸움이기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미래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시민들도 이 시민들이 이 싸움의 큰 사회적 의미들을 좀 알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버텨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을 좀 더 시민들께서 버텨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계속 이 싸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의 그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진취적인,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에 대해서도 좀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요겁니다. 네,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더 크게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공간 사용의 효율성, 탄소 배출의 저감, 도로 혼잡이나 교통사고의 비용 절감, 대기오염의 비용 감소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도시에서 버스가 얼만큼 탄소 배출이나 아니면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에서 유리한지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적어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편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전기권 만드는 겁니다. 전기의 활용 한 30% 한 달 월 정액권을 30% 할인율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보다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매끄럽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재정을 통해서 넣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몇 가지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트레이닝과 관련된 건데 워낙 이 버스 갈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의뢰인 나오는 그 말들이 있어요. 어차피 안 돼. 이게 이미 판례에서 다 결정이 됐어.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판례를 직접 확인하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최근래의 판례를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 건 의미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2002년도 판례인데요. 이런 거죠. 어디가 한정 면허를 냈는데 이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이 한정 면허 할래 말래를 먼저 물어보고 여기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없으면 그 지역 외 사업자에게 그 노선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죠. 이게 단서조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자체가 그러지 않고 이것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버스 회사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지역회사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거는 법 위반 아니야?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아니 이건 취지를 살려야 되는 거고 이 규정 앞에 있는 본래의 취지를 놓고 보면 행정관청이 이 노선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잘 따져서 선정하라는 취지이지 무조건 지역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뜻 아니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겁니다. 이미 대법원은 버스 회사라고 하는 사익과 그 다음에 지자체라고 하는 공익이 충돌을 했을 때 웬만하면 공익의 편을 들어줍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교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어버리면 시내버스 사업자가 노선을 침범했다라고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5개 이상, 한 10개가, 10개는 아니고 5개 이상
정류장을 공유하는 노선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면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의 이 정도의 손익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의 형이,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그 법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공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대죠. 최근에 대법원에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업자와 지방정부 간의 소송에서는 굉장히 일관됩니다. 일관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당진시에서 인수 방식으로 공영제를 하다가 엎어졌잖아요. 이게 엎어진 이유입니다. 어떻게냐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200억이나 편성을 한 거죠. 이 200억을 왜 편성했냐면 이게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서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되게 황당하고 뭐? 이 버스에서 인수하는데 200억이나 든다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걸 인수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한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공영제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한번 면밀히 보자고요. 차량과 관련돼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감정업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매입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중고차. 맞아요. 버스는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매된 버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장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자 입장에서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얼마 주고 샀던 간에 한 번 불린 버스는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팔아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버스 업체들은 자기 매입가 기준으로 해갖고 이것을 비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죠. 토지 같은 경우도 볼 때는 보통 건물을 제외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감가상각이 생겨서 0으로 수렴합니다. 건물가는 기본적으로 0이에요. 토지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당진시에서 편성했던 거는 토지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까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지죠. 대신 면허권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업자는 면허권의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면허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나중에 또 사용하는 거. 그게요. 이 면허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져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되게 신기하게도요. 자기네들끼리 노선을 매매할 때는 프리미엄 붙여서 팝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면허권의 가격이 없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는 다르죠. 왜냐하면 실제 거래되는 거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거래된다고 본 겁니다. 36억에 39억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회사들이 면허권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평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비용에서 이런 것들이 돼서 실제로 시와 감정평가사의 갭이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공영제를 시도했으면 100억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영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진시가 234억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숫자를 만들어 놓은 바람에 사실은 당진시의 공영제가 엎어졌습니다. 이것을 시도했던 시민들이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이 정도나 돈이 들었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숫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그것들은 다 검증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공영제가 하고 있는데도 그쪽 데이터를 쓰지 않았다는 것부터 거기는 이미 의도가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울산 상황입니다. 울산은 그 신도역역이라고 하는 데가 사업권을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이것을 공영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제를 하기 싫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빵원에, 그러니까 영원에 다른 버스 업체로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면허권을 갖고 갔잖냐. 그 면허권을 갖고 갔는데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야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장을 합니다. 면허권은 금전적 가치가 없고 금전거래의 대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져왔다고 해서 거기에 고용 문제까지 내가 갖고 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자의 이중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면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에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수반되어 있는 책임들을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 지는 거죠. 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포시가 혹여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권을 인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행히 여기가 특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런 편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시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의 여론은 공영제와 관련된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공영제를 채택하지 않고 이런 그 노선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해결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버스 차량과 관련된 감정평가서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수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가장 최신식입니다. 2019년형이죠. 그리고 슈퍼에어로시티. 이게 최고가였어요. 울산에서 그 신도역에 그 차량 감정평가했을 때 최고액이 이 정도고요. 보면 이제 연차가 떨어지면 이 감정평가에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해진역이 폐업을 해요. 차량이 낮게 되겠죠. 그럼 그 차량은 어디로 갈까요? 해외로 파는 거 아니면요, 그냥 목포시로 감정평가액대로 넘기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니까요. 네. 아니면 그 배에다 실어서 뭐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로 보내는 거죠. 국내화. 요즘에 한국의 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데 보내거든요. 네. 여기 10년이 넘어서 사실 이제 폐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차량을 대부분 해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지금 목포시가 놓여져 있는 쟁점이 좀 복잡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못 푸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자체가 목포시가 넘어간 것도 되게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포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엔 시민들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의회나 아니면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